안녕하세요. 방문각에서 공공조달 관리사를 강의하고 있는 김재준입니다. 제가 공공조달 관리사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 소개부터 먼저 드리면 저는 공직을 이제 2012년부터 한 8년 정도 근무를 했었고요. 그 사이에 이러한 기관들에서 제가 다 근무를 했어요. 제가 공공조달 관리사를 강의를 하게 된 계기는 사실 이 조달 관련해 가지고 실무를 좀 해왔기 때문에 제가 강의를 하게 된 거고, 그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공공조달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이 공공조달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좀 정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조달 업무라고 했을 때 수요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물자 또는 영역의 구매 공급에 관한 업무 및 시설 공사 계약에 관한 업무라고 정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수요기관이라고 했을 때 우리 국가기관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 될 수도 있어요. 이 법에 따르면. 또 그리고 공공기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공공기관이라고 했을 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공공기관들이 지정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전력공사 이런 게 대표적인 공공기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러한 수요기관에서 이런 물품이나 용역, 공사를 필요로 하는 거고요. 그러면 수요기관이 있으면 그 반대편에는 조달업체가 있겠죠. 민간 기업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대기업들, 중견기업, 중소기업. 제가 조달업체를 사실 민간 기업으로만 말씀드렸는데 다른 공공기관들도 다른 데로 조달업체가 또 될 수 있긴 해요. 참고하시고. 조달 시장의 규모가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이 조달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에 사업 금액 기준으로 했을 때 거의 200조 정도였고요. 현재 2025년 작년 기준이죠. 작년 기준 했을 때는 240조 원이 넘어가게 됐어요. 정말 크죠. 정말 우리나라 국가 전체 예산이 한 700조 원이 좀 넘을 텐데 그 중에서 벌써 200조 원 넘게가 조달 사업의 규모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요, 실제 이 등록업체 수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요. 나라장터라는 곳에서 이 조달업체들이 등록을 해야지 입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 등록하는 업체들도 과거에 50만 개 정도에서 최근에는 이제 60만 개 넘게까지 등록업체도 급증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조달 업무 전문성 관련해서 제가 여러 가지 예시를 가지고 왔어요. 제가 실제로 이 조달 업무 했던 케이스를 가지고 좀 왜 이 전문성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처음에 가져온 예시는 어떤 거냐면 UNWTO 산학관광회의 PCO 업체 선정이에요. 아마 UNWTO라는 기구도 좀 생소하실 텐데 사실은 UN 산하 기구예요. UN 산하의 관광 기구예요. 그래서 이 관광 기구 관련해 가지고 제가 과거에 근무했던 울산광역시에서 국제 행사를 개최를 했어요. 그 국제 행사를 개최를 하려면은 당연히 이 민간 업체에서 행사를 좀 실행을 할 수 있어야겠죠. 그 업체를 고르는 과정. 두 번째는 어떤 게 있었냐면 영남 알프스 관광 홈페이지 구축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공공기관에서 다양한 이 홈페이지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 홈페이지도 당연히 그 담당 공무원들이 직접 제작하는 게 아니라 민간 업체에 맡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민간 업체를 고르는 과정이 당연히 수반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제가 가져온 것은 혁신도시 발전계획 시즌2 수립 등에 되어 있죠. 얘는 이제 정책 연구 영역에 해당하는데 전국에 현재 10개의 혁신도시들이 있어요. 혁신도시 아마 좀 생소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다른 게 아니라 공공기관들이 지방으로 다 이전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지방으로 이전했는데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위치한 도시를 보통 혁신도시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 이전한 공공기관하고 지역 경제하고 상생이 좀 잘 돼야겠죠. 시너지가 잘 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이전한 공공기관들하고 해당 지역하고 이 시너지를 잘 낼까? 그에 대한 계획을 수립했던 게 혁신도시 발전 계획이었어요. 당연히 이 계획을 수립할 전문 연구기관을 선정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조달과 관련된 업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계약 상대방 선정 방법의 다들 이제 앞으로 배우실 내용인데 크게 경쟁 계약이 있고요. 또 수의 계약이라는 녀석이 있어요. 경쟁 계약이라는 것은 이 수요기관에서 여러 공급 업체들하고 경쟁을 시키는 거죠. 공급 업체들을 경쟁을 시켜서 적절한 업체를 고르는 방법이고요. 수의 계약 같은 경우에는 경쟁을 시키지 않고 수요기관에서 적절한 공급 업체를 선정을 해서 그 업체하고 바로 계약을 하는 방법이에요.
이미 이제 이 단어 자체도 아마 좀 생소하신 분도 계실 텐데 나중에 앞으로 공부하실 때 이게 가장 기준이 되실 거예요. 업체를 선정하는 방법을 고른 방법으로. 자, 그러면 이제 수의 계약하고 경쟁 계약을 통해서 이 낙찰자를 결정을 하는데 그 중에서 경쟁 계약을 했을 때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생각하시기에는 경쟁 계약을 한다는 말은 결국은 최저 가격을 제시한 업체가 우리가 그 업체를 선정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최저 가격만 가지고 업체를 선정하게 되면 그 업체가 실제로 최저 가격으로 입찰을 해서 낙찰된 다음에 이 계약을 이행을 안 할 수도 있죠. 너무 가격이 낮다 보니까 그 감당할 자신이 없다는가 없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행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생각했던 어떤 퀄리티를 못 미치는 경우도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적격심사제라는 거예요. 적격심사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최저 가격 입찰자 순으로 가격 제일 낮은 사람부터 먼저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계약에 대해서 이행 능력을 확인하는 방법이에요. 가장 가격을 낮게 입찰한 업체를 확인해 보니까 계약 이행 능력이 없는 거야. 이 업체 가격은 정말 낮게 적었는데 나중에 계약한 다음에 나중에 물품을 납품 못 한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먼저 그 가격 입찰자 순으로 보되 그 다음에 계약 이행 능력이 없으면 가장 낮은 업체는 탈락. 이제 계약 이행 능력이 가진 업체가 결국은 낙찰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이제 적격 심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2단계 경쟁이라고 됐어요. 2단계 경쟁. 2단계 경쟁은 규격 또는 기술 입찰을 실시한 다음에 가격 입찰을 실시하는 방법이에요. 즉 첫 번째 단계는 어떤 거냐면 결국은 우리가 이 수요기관 입장에서 원하는 규격이나 기술을 충분히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먼저 검증한다는 거예요. 1차에서. 그래서 이 1차에서 규격 또는 기술 입찰 실시해서 1차를 통과한 업체가 그 다음 두 번째 단계에 넘어가서 가격 입찰을 실시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단계랑 두 번째 단계를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이 업체를 선정하는 방법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이런 방법도 있어요. 제가 앞서 예시를 들었던 그 혁신도시 발전 계획이라든가 아니면은 이 UNWTO 이제 PC 업체 선정 전부 다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어요. 협상에 의한 계약은 어떤 거냐면 일단은 제안서를 먼저 평가해요. 그래서 이 입찰한 업체들이 제출한 제안서를 먼저 평가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평가를 해서 점수가 나오겠죠. 그럼 그 점수를 가장 많이 받은 업체하고 바로 낙찰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업체하고 먼저 협상을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협상에 대해서는 뒤에 간단하게 좀 더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때 보기로 하고 그런 다음에 낙찰자가 결정이 되는 방법이에요. 자, 협상에 의한 계약을 제가 하나 좀 세부적으로 좀 가져왔는데 만약 이제 첫 번째 단계 어떤 거냐 조달업체에서 입찰 공고를 보고 입찰을 하겠죠. 그 다음에 제한 요소순으로 교부하게 되어 있어요. 수요기관에서 우리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행사다 이러한 국제 행사를 할 거야. 그러니까 여기 맞춰서 너네가 좀 제안서 좀 제출해봐. 그러면은 이제 이 공급기관에서 제안서를 제출하는 거죠. 그럼 여러 기관들이 우리는 너네가 원하는 행사 이렇게 치러줄게 하면서 쭉 해서 제안서를 제출해요. 자, 그러게 되면 그 다음 단계가 어떤 거냐면 제안서를 평가하게 돼 있죠. 이 제안서 평가는 담당 공무원들이 다 하는 게 아니에요.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전문위원들이 독립적으로 기본적으로 평가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평가를 다 한 다음에 점수가 쫙 나오겠죠. 이 입찰했던 업체들의. 그래서 가장 점수가 높은 업체하고 이제 협상을 진행하게 돼요. 첫 번째 업체가 와서 만나서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야, 우리 이렇게 행사하기로 원하는데 너네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줄래? 그러니까 여기 그 제안 요청성 단계에서는 아주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다 담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 업체가 이 1순위 협상 업체가 나타나면 그 업체하고 점점 구체화시켜 보는 거예요. 근데 막상 협상 단계 왔는데 이 업체가 별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너무 가격을 낮게 적었다든가 아니면은 처음에 평가받을 때만 하더라도 온갖 거 다 해줄 것처럼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협상 와서는 우리 좀 곤란한 식으로 계속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후순위하고 다시 이제 협상을 진행하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협상이 잘 마무리된다면은 협상이 끝나고 나서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거죠.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이제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도 제가 표로 좀 간략히 말씀을 드릴 건데 이렇게 돼 있어요. 복잡하죠. 그죠? 그래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을 때 어떻게 점수를 매기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일단은 파란색에 보시면, 하늘색에 보시면은 가격 평가도 당연히 있고요. 그 다음에 기술 능력 평가가 있어요. 그 기술 능력 평가는 정량적인 것과 정성적인 게 있어요. 정량적인 것은 예를 들어서 수행 실적을 얼마나 있는지, 너네 업체가. 그 다음에 경영 상태는 어떠한지. 그 다음에 인력을 얼마나 큰 보유하고 있는지. 이거는 사실은 전문위원들이 평가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계량적으로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이 점수 바로 매기면 되는 거예요. 수행 실적 몇 건 했네, 몇 점, 경영 상태 어떠니까 몇 점, 그 다음에 기술 인력 몇 명 보유하고 있으니까 몇 점. 이렇게 정량적으로 평가하고요. 그 다음에 정성적인 평가가 있거든요. 이게 주관이 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정성적인 평가에 대해서는 전문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요기관에서 개입을 못해요. 그리고 독립적으로 구성된 이 평가위원들이, 이 업체들이 프레젠테이션 같은 거 하는 거 보고 나서 점수를 매겨서 결국 점수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가격 부분에도 이제 예를 들어서 20%를 반영해서 이렇게 총점이 딱 나오는 거죠. 점수가 가장 높은 업체하고 이제 수요기관의 담당 공무원들하고 이렇게 협상 과정을 진행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죠. 자, 제가 지금 이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예시로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들어보니까 어때요? 간단하지 않죠? 간단하지 않으실 거예요. 이 경쟁에 의한 계약 방법 중 하나가 이 협상에 의한 계약인데 그 절차가 이게 생각보다 좀 복잡하게 돼 있어요. 근데 사실 이거를 실무적으로 많이 해보신 분들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이 조달 업체 입장에서는 한 번도 이 참여해보지 않은 입장에서는 굉장히 복잡하죠, 제도가. 그렇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제도를 컨설팅을 할 수 있는 어떤 전문가가 좀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여기 앞에 보시면은 그 조달 규모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조달 시장 규모는 엄청나게 커지고 있고 참여 업체도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과거에 근무했을 때 느낀 점 어떤 거냐, 그 다양한 업체가 도전하거든요. 다양한 업체가 도전하긴 한데 결국은 이 대업체들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물론 아주 이 사업 규모가 큰 것 같은 경우에는 아주 큰 기업들이 많이 도전하죠. 사실 그런 경우에는 이미 그 해당 기업에 이 공공조달 관련한 전문팀들이 이런 규정들이나 뭐 제안서 작성하는 거 굉장히 잘해요. 근데 좀 규모가 작은 경우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사업 규모가 뭐 몇 억 안 되는 경우. 보통은 이렇게 중소기업들이 다 도전하는데 굉장히 이 업체들 간에 정보의 비대칭이 굉장히 심각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여기 말씀드렸던 여기 이제 홈페이지 구축 사업 같은 경우 있죠. 여기 제가 할 때도 많은 업체들이 도전했었어요. 도전했는데 결국은 우리 시에서 과거에 많이 했던 업체들 있죠. 그 많이 했던 업체들이 또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분들은 그 어떻게 하면은 낙찰을 잘 받을 수 있는지를 다 꿰고 있는 거예요. 다른 업체들은 실제로 이 과업을 잘 수행하는지랑 관계없이 낙찰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많이 부족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출한 서류가 좀 미흡하다든가 아니면 뭐 제안 요청을 드렸는데 그에 대한 어떤 피드백이 좀 아쉬운 거죠. 페이퍼워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사실 이 공공조달 관리사를 하시면서 좀 더 전문적인 컨설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요, 여기 보시면 이런 것도 있죠. 정량적인 평가에서 기술 인력 보유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술 인력 보유라는 것은 결국은 이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전문가가 얼만큼 이제 있냐, 그 회사에. 예를 들어서 뭐 기사 자격증을 갖춘 사람이 해당 분야에 몇 명이냐, 이런 거 가지고 우리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공공조달 관리사라는 자격이 이런 그 기술 인력 보유로 뭐 가점될 수 있는 반영이 된다면은 당연히 취업할 때도 유리해질 수밖에 없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아직은 행정사나 뭐 다른 이 전문 자격과 달리 공공조달 관리사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법률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아직 뭐 대리를 해서 고객들을 대리해서 구체적으로 뭐 제안서를 뭐 작성한다던가 뭐 거기까지는 현재 구체화된 게 없어요. 다만 이제 조달청에서 적극적으로 이 자격에 대해서 또 도입을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법제화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봐요. 그리고 여기 말씀드렸던 기술 인력 보유 이런 것들은 법률로 되는 게 아니라 행정입법으로도 다 반영이 가능하거든요. 뭐 이런 것부터는 당장에도 반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뭐 앞으로 이제 별도의 법률까지 제정이 된다면은 이 자격의 가치는 훨씬 커질 거라고 봐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는 조달 시장 자체가 굉장히 규모가 크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 아까 제가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전문성이 좀 많이 요구되는 분이긴 해요. 그러니까 아시는 분들은 그게 무슨 전문성이 아시겠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처음 들어보시면 어때요? 굉장히 복잡하죠. 여기 뭐 이런 내용 말고도 각종 뭐 중소기업 제품 우선 구매라든가 여성기업 구매 여성기업 이 제품 우선 구매라든가 굉장히 우선 구매 제도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법제도라는 게 뭐 아시는 분 입장에서는 상식적일 수도 있지만 처음 이 조달 시장에 뛰어들려는 업체 입장에서는 굉장히 복잡하고 그리고 전문성이 좀 필요한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강의하고 있는 공공조달 관리사 이제 시험 개요해가지고 실무, 공조달 관리 실무에 대해서 좀 간단히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격의 성격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에 이 공공조달 관리사라는 자격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서비스 분야 국가기술 자격이고요. 뭐 등급은 없어요. 뭐 1급, 2급 이렇게 구분 없고 취득하냐 안 하냐 이 부분만 가능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검정 기준은 뭐 읽어보시면 되는 내용인데 공공조달에 가서 전문 지식이나 분석 능력이 충분히 갖춰져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검정 기준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대망의 올해 이제 첫 유례 시험이 진행이 되죠. 그래서 관련 부처는 조달청이고요. 시행은 자격을 주관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다 시행을 하죠. 아마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한번 들어보셨죠? 자격 준비하신 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고 시험 방법은 필기랑 실기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전체적인 시험 일정을 좀 살펴보면요. 원서 접수는 9월 1차 필기 원서 접수가 9월부터 해서 9월 14일부터 해서 9월 17일까지 시험은 10월 3일 날 진행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점수 이제 평균 60점이 넘으셔야지 이제 실기 시험으로 진행이 되는데 실기도 별도로 원서 접수하셔야 돼요. 접수를 하시고 시험일은 11월 14일 이렇게 한 과목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게 돼 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을 좀 더 말씀을 드리면 필기 시험의 시험 방식은 객관식 필기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CBT, 컴퓨터 베이스드 테스트죠. 그러니까 PC로 이렇게 시험을 보게 되고요. 아마 PC로 보게 되면은 시험 문제가 공개가 안 될 거예요. 문제 은행식으로 만들어서 이제 공개 안 해버리면 문제를 추가로 더 안 해도 되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CBT로 진행되고요. 필기 시험 및 문제 수를 좀 보면요. 전체 2시간이에요. 세 과목을 2시간 만에 보셔야 되고요. 80문제 보시게 될 거예요. 80문제. 그리고요. 각 과목마다 40점은 넘어가야 돼요. 꽈락이란 개념이 있거든요. 만약에 평균은 내가 60 넘었는데 한 과목이 뭐 30점, 32점 나왔다. 그러면 이제 탈락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각 과목별로 40점 이상이고요. 평균 60점 넘어가야 돼요. 전체 80문제 중에서 평균 60 넘어가야 되니까 48문제 이상 맞추셔야 돼요. 그리고 사지선다형이라면 우리 확률적으로 계산하면은 한 40문제를 여러분들이 정확히 푸시고요. 나머지 40문제를 그냥 뭐 찍어도 확률적으로는 60점은 나오게 돼 있죠. 1차 과목 이렇게 돼 있어요. 공공조달과 법 제도 이해가 30문제고요. 공공조달 계획 수립 및 분석 20문제, 그리고 공공계약관리가 30문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각 과목별로 40점 넘고 전체 80점이 넘어야 2차 시험을 응시할 자격이 부여가 되게 되어 있어요. 이제 필기가 끝이 나고 나면 실기시험인데 실기시험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헷갈리죠. 뭔가 이렇게 작업을 해야 되는 것 같잖아요. 근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작업형 실기시험을 주관식 필기시험 또는 주관식 필기와 실기를 병합하는 시험으로 가름할 수 있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실기라면 우리가 이렇게 뭔가 직접 작업을 해야 되는데 대신에 주관식 필기시험으로 대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2차 시험 또 한 과목인데 주관식 시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주관식 시험. 자, 그러면 주관식 시험인데 어떻게 나오냐? 일단 시험 방식 현재 공개된 내용으로 보면 필답형이라고 되어 있어요. 시험 시간 및 문제 수가 2시간 30분이고요. 20문항 내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0문항 내외니까 정확하게 뭐 20문항인 건 아니고, 그리고 문제마다 아마 점수 배점도 다를 수도 있어요. 여튼 2시간 30분 만에 20문제라고 쳤을 때 한 문제당 한 7분 30초? 제가 계산해 보니까 7분 30초 정도 나오고요. 합격자 결정 방법은 60점 이상이면 합격자가 결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과목이죠. 공공조달, 관리, 실무. 자, 앞서 이제 1차 시험하고 제가 좀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내용적인 차이는 이런 거예요. 1차 시험에서는 수요 기간이나 공급 기반 관련 없이
공공조달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아주 상세하게 다루고 있고요. 2차 시험에서는 이 공급기관 입장에서, 그러니까 수요기관 말고요. 공급기관 입장에서 실무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1차 시험을 딱 60점 맞추셔서 넘기시는 것보다 사실은 1차 시험을 조금 여유 있게 공부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2차 시험은 1차 시험 내용을 안다는 전제 하에서 2차 시험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1차 시험을 조금 여유 있게 공부해 두시면 2차 시험을 공부하시기에도 유리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략도 이렇게 좀 생각하셔야 되고, 제가 이게 1회 시험이다 보니까 기출 문제가 전혀 없죠. 없어서 제가 필답형이라는 시험을 예시를 좀 가져와 봤어요. 같은 카테고리에 있는 스포츠 경영 관리사라는 시험에서 필답형, 물론 이게 공개된 문제는 아니고요. 이제 시험 보시고 오시고 온 분들이 이게 딱 기억했다가 이렇게 글 올리고 보고 저도 이제 보고 이제 알려드리는 건데, 이런 거예요.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라는 게 있거든요. 처음 들어보시는 분 물론 계시겠지만, 이걸 만약에 객관식으로 내잖아요. 그럼 이렇게 나오겠죠. 1, 2, 3, 4. 그러니까 원래는 이 네 가지인데 여기 다른 거 하나 집어넣고 다음 중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읽어보고 뭔가 어색한 거 그냥 찾아가지고 정답을 표기하면 되는 거죠. 이게 일반적인 객관식 방법이고요. 필답형이면 어떤 케이스냐, 5가지 쓰면 되는 거예요. 5가지를. 그래서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사회적 욕구, 존재의 욕구, 자아 실현의 욕구,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외워야 되겠죠. 외우는 게 사실 객관식보다는 훨씬 어렵죠. 시간이 많이 투입될 수밖에 없고 훨씬 이 집중력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저도 이제 주관식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 많이 쓰는 방법이 두 문자죠. 두 문자가 다른 게 아니고요. 단어의 앞글자를 따는 게 우리는 두 문자라고 불러요. 제가 여기 밑줄을 다 그어놨는데 생 앞에, 그 다음에 안 앞에, 그 다음에 사 앞에 이렇게 그어놨죠. 그럼 두 문자 어떻게 되냐면 생, 안, 사, 존, 자, 이렇게 5가지예요. 이렇게 해오시면은 내가 여러 번 읽어보시고 의식적으로 좀 암기하셨으면은 생, 안, 사, 존,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은 생은 생리적 욕구였지, 안은 안전 욕구였지, 이렇게 이제 연상이 되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 필답형 시험이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들 아는, 제가 과거에 공부했던 뭐 행정고시라든가 아니면 다른 전문 자격 같은 경우에서 말하는 논술 시험하고는 좀 결이 다르다 보시면 돼요. 확답을 제가 드릴 수는 없겠지만 이 같은 카테고리에 나온 시험 문제를 보면 제가 좀 유출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시험 문제를 봐도 개수가 이런 그 논술형 시험 일반적인 논술형 시험 같은 경우에 문제가 뭐 네 문제 혹은 뭐 5문제 이렇게밖에 출제가 안 돼요. 그런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나의 주장과 그다음 근거를 쭉 이렇게 글을 써야 되는 건데, 이 필답형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단답형이에요. 정해진 대로 쓰면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이 공공조달 관리 실무의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본인의 생각이 들어갈 게 없어요. 본인의 생각이 들어갈 게 아니라 현행 우리나라 조달 관련된 법 제도 내용을 단편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기계적으로 탁탁탁 외워서 쓰시면 되는 거지, 이거에 대해서 학설이 어떻게 되고 판례가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나의 생각은 어떻고 이런 거 쓰실 필요 전혀 없어요. 그리고 쓸 시간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냥 적어 봤어요.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경쟁 입찰 참가 자격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3가지 쓰셔요. 그럼 관련 규정에 적혀 있거든요. 몇 가지 있거든요. 그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3가지 쓰면 되고, 제조원가는 약간 계산의 문제예요. 이게 계산 부분도 뭐 일부 있긴 한데 이 계산 문제도 단편적으로 우리가 쉽게 출제를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뭐 아주 더 단편적으로는 세부 품명 변호가 몇 자리냐, 빈칸으로 해가지고 8자리냐, 그 다음에 뭐 10자리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빈칸으로도 나올 부분이 좀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관식이라 해서 너무 부담스러워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 내용 자체가 뭐 우리가 생각을 넣어서 출제한다기보다는 관련 내용을 그냥 그대로 암기하신 내용 그대로 쓰시면 되고, 또 1차 때 착실하게 공부하신 분들은 1차 때 봤던 내용들이 사실 2차에 대부분 다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이 공급기관 입장에서 필요한 내용 위주로 출제를 할 거다. 그리고 어느 정도 다 예상이 돼요. 출제 기준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출제 기준 내용을 보면은 이거 기계적으로 쓰라는 거구나 라고 하는 부분이 보이기 때문에 너무 부담스러워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현재 이 공공조달 관리 2차 과목, 이 관리 실무에 대해서 출제 기준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 첫 번째 단계는 공공조달의 입찰 참가 준비라고 해서 이 공공조달에 참가하려면은 참가 자격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참가 자격이 어떻게 되는지, 참가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뭐 그에 대한 내용 좀 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공조달 입찰 계획 수립인데, 내가
참관했어. 참여하고 싶은데 일단은 공급기관 입장에서는 수요가 있어야 공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요기관이 앞으로 발주 계획을 어떤 걸 담고 있는지 각종 통계치를 보고 우리가 계획을 세워야겠죠. 이게 이제 공공조달 입찰 계획 수립 단계고요. 세 번째 단계는 실제로 입찰을 하는 단계예요. 입찰 서류를 잘 작성해야 되고, 앞서 이제 제가 협상에 의한 계약 관련해 가지고 평가 기준표 하나 말씀드렸잖아요. 뭐 정량적인 게 있고 정성적인 게 있고 가격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기준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 기준을 알고 있어야지 내가 제대로 입찰할 테니까. 그다음 실제로 협상 단계에 왔을 때 어떻게 그 수요기관하고 협상을 잘 진행할 것인지 그에 대한 내용 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내가 낙찰됐어. 그래서 이 공급기관 입장에서 낙찰됐으면은 계약을 해야겠죠. 그래서 계약을 체결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계약 내용대로 이행을 해야겠죠. 이행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경우 계약이 변경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공사가 예를 들어서 계약이 끝났어. 공사가 끝나면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준공 검사를 받고 나서 이제 남은 대금을 다 받아야겠죠. 이런 것들이 계약 종결 관리예요. 그 다음 다섯 번째 주제는 사실 네 번째 주제랑 좀 관계가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크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급 대상군은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사, 물품, 용역인데 이 세 가지 계약별로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어떻게 계약을 관리할 것인지 그에 대한 내용이 담고 있고, 여섯 번째는 공공조달 관리에서 리스크 관리라는 게 있거든요. 그건 제가 강의 때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일곱 번째는 이제 공공조달 법 제도 활용. 그래서 국가계약법이라든가 지방계약법 이런 것들에 관련 현재 우리나라 공공조달 관련된 법령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또 공공기관 조달 이 수요기관하고 공급기관 사이에 다툼이 발생했을 때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얘는 당연히 이제 공급기관 입장이겠죠. 그 다음에 우대제도 활용약이라고 해서 내가 중소기업이라면 당연히 이제 중소기업 우선구매 제도가 있으니까 그걸 활용해야 될 테고, 장애인 기업이다. 그럼 장애인 기업에 대해서도 혜택을 주니까 그들 좀 잘 활용을 해야겠죠. 마지막으로 전자조달 시스템의 활용인데, 이 전자조달 시스템이 다른 게 아니라 이 나라장터죠. 나라장터에 대해서 이용 방법에 대한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조달 데이터 활용하기. 조달 데이터 활용하기도 앞서 말씀드렸던 이 수요 계획 수립할 때 각종 통계치가 조달청에서 제공하는 사이트에 다 공개가 돼 있어요. 그 내용을 어떻게 해서 잘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죠. 자, 그래서 이 공공조달 관리 실무 학습 전략을 제가 이렇게 좀 정리를 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필기시험하고 실기시험이 중복되는 영역이 많이 있어요. 중복되는 영역이 많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1차를 아슬아슬하게 넘고 또 한 달 있다가 바로 2차잖아요. 2차를 보시면은 2차 굉장히 부담스럽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1차랑 2차가 겹치는 분야 제가 이제 2차 강의하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위주로 딱 좀 집중해서 공부를 좀 더 하시고요. 그러면 1차도 여유 있게 학게 하시고 2차에 대한 부담도 많이 줄어들 거고요. 그 다음에 앞서 제가 두 문자 잠깐 소개해 드렸죠. 결국은 우리가 필답형 시험에서는 끝에 가서는 암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뭐 배경 이런 것들은 제가 기본 강의 때 다 설명해 드리겠지만 끝에 가서는 뭐 암기해야 되죠. 그래서 두 문자 등 수업용 학습 방법을 좀 잘 활용을 하는 것까지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 제가 이번에 그 강의를 준비하면서 알게 된 내용인데, 그 조달청에서 공공조달 관리사 관련해서 표준 교재를 다 공개를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은 이렇잖아요. 1차 3과목, 2차 1과목. 그러니까 이 표준 교재 제목에 맞게끔 출제 내용도 여기 들어있고 여기 들어있고 여기 들어있고, 그럼 2차는 여기 들어있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표준 교재하고 출제 기준하고 달라요. 놀랍게도. 저도 이게 분석을 하면서 이게 2차 공공조달 관리 실무 책에 담고 있는 내용하고 또 발표하고 있는 출제 기준하고 범위가 다른 거예요. 출제 기준 범위가 훨씬 넓더라고요. 여기 있는 표준 교재 내용보다. 그래서 제가 질문했어요. 저도 공무원 출신이다 보니까 바로 이제 국민신문고 통해서 질의를 했죠. 아니 그러면 표준 교재가 너네가 낸 게 있고 또 하나는 출제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출제 기준의 범위가 표준 교재보다 훨씬 넓다. 그러면 이 학습한 입장에서는 무엇을 기준으로 공부를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출제 기준에 따른다고 답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들이 표준 교재만 보시고 1차는 이렇게 공부하고 2차는 표준 교재, 2차 교재 요거로만 공부해야지 라고 하시면 엄청나게 내용이 많이 빠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출제 기준을 가지고 학습을 해야 된다. 굉장히 뭐 큰 팁을 생각해요. 직접 질문하시기 좀 불편하시잖아요. 제가 대신 확인을 받은 거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교재 및 강의는 이제 지금 현재 촬영하는 입장에는 거의 편집이 끝이 났어요. 특히 이제 전문 필진 저희 학원 차이가 일단은 뭐 전문 강사하신 분도 계시지만 또 관련 분야의 전문가분들이 다 이렇게 교재를 다 준비를 미리 다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문 교재가 다 준비가 돼 있고요. 그다음 개강은 이미 했죠. 제가 지금 영상을 촬영하는 기준으로 개강했고요. 제가 강의하는 관리 실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늘 촬영하는 날 오늘 개강해요. 그래서 강의실에 뵀으면 좋겠고요. 전체적인 커리큘럼은 이렇게 돼 있어요. 3, 4월에 기본 이론을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좀 아쉽게도 이 공공조달 관리사 시험 같은 경우에는 1차하고 2차가 좀 많이 겹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이렇게 들으실 때 약간은 조금 헷갈리시겠죠. 여기도 했던 얘기 저기도 또 하고. 그래서 제가 3, 4월 기본 이론 때는 공공조달 관련된 이 전반적인 가장 중요한 어떤 법제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고 제가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해 드릴 거고, 그러면 이제 5, 6월에 심화 이론 내용이 들어있는데 이때는 이제 제가 이제 알겠죠. 이분들이 이제 수험생분들이 3, 4월에 1차 기본 강의 들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배경 지식이 있다고 감안하고 조금 더 심도 있는 내용을 제가 전달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요약 및 문제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는 제가 강의하고 있는 관리 실무는 주관식이죠. 주관식이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내용 요약하면서 암기 사항까지 한번 반복적으로 또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1차 이제 합격하신 분들에 한해서 이제 2차를 볼 수 있기 때문에 1차가 끝날 때쯤 돼서 2차 대비해서 파이널 정리 강의를 진행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공공조달 관리사 관련해서 다 설명을 드렸고요. 상세한 뭐 그 부분은 제가 또 현장에서 또 제가 질문을 받거나 아니면 제가 또 최근에 유튜브나 카페도 다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그를 통해서 질문도 받고 또 답변도 드리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